이스라엘이 미국에 제대로 열받았습니다. 최근 바이든의 수도 없이 뒤통수를 맞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역사상 최초로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미국에 함께 복수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치자 놀라운 기적들이 만들어지며 세계의 강국인 미국조차 크게 흔들리고 있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현지 언론들조차 한국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건드린 것은 바이든의 최악의 실수였다라며 지금 당장 이 두 국가에 사과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한방을 공개했길래 미국이 이렇게 난리가 나버렸는지, 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제대로 도발해버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에 도착해서도 나는 네타냐후 총리가 거기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고, 이에 이스라엘 언론들과 국민들조차 바이든, 네가 뭔데? 라며 지나친 내정 간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마치 미국의 종속국이라는 뉘앙스로 말을 이어갔고, 미국의 말에 복종하라는 말투로 이스라엘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은 큰일 났습니다. 바이든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대인에게 찍히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 로비단체가 미국 정치계는 물론 미국 주요 언론들도 모두 유대인이 주물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유대인 인구는 약 5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 3%의 유대인들이 미국 경제를 통째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1위이자 세계 1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 부자가 된 것이 유대인 덕분이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스라엘 출신도 유대인 출신도 아니지만 친이스라엘로 매우 유명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을 처음 만들었을 때도 같은 학교 유대인 친구들을 다수 영입해 함께 창업했습니다. 그는 항상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라며 극찬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때부터 일론 머스크와 유대인의 관계는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일론 머스크 옆에는 유대인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쉽게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월가의 거물이자 유대인 케비나츠가 당시 벤처 거품 붕괴로 주식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케비나츠는 워렌 버핏과 유대인이 있는 페이팔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고 이베이에 2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고 팔 수 있었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막대한 유대인 자본을 등에 업고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민간 우주선 개발회사 스페이스X를 설립하고 다음 해 전기자동차 개발회사인 테슬라를, 또 다음 해에는 태양광 패널 제작회사인 솔라시티를 창업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일론 머스크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의 강력한 힘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머스크와 절친한 사이였던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도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고, 실리콘밸리 창업 시장에서 유대인 네트워크는 막강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유대 자본이 돕고 있다는 추측들이 나돌았는데요. 이 추측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테슬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2005년에 머스크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했을 뿐 아니라 테슬라 이사회의 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찾는 것은 로또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배터리 성능도 한참 떨어져 50km라도 가면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배터리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지금처럼 400터부터 500km를 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벤츠 E클래스 자동차 한 대보다 더 비쌌죠. 게다가 2005년 당시에 테슬라는 대중자 모델도 없어 월가의 은행들조차 테슬라는 내일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회사라고 무시했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테슬라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는데, 그도 공교롭게도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골드만삭스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빌려 사용했는데요. 놀랍게도 골드만삭스도 유대인이 세운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입니다. 유대인이 단순히 미국의 경제만 꽉 잡은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미국 정치인들도 유대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미국이 이스라엘에 지원한 금액은 1,400억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매년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의 1인당 500달러씩을 미국이 원조해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체 해외 원조 중 무려 20%가 이스라엘로 매년 흘러들어갑니다. 원조 방식도 이스라엘만 특별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분기별로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만 매년 회계연도 초에 연간 충액을 일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도 너무나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 그 돈을 100%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조에게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25%만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면 되고 나머지 75%는 이스라엘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스라엘에 쩔쩔매는 이유는 미국 내 유대인의 로비가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인구는 미국에서 3% 정도에 불과하지만 금융, 석유, 식량, 전개, 연예계, 학계와 주요 산업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단체는 미국의 양 정당에 엄청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방 하원 선거구에 맞춰 결성돼 철저한 로비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 관련 입장을 모니터링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래 이스라엘 로비 단체들이 의회 후보자들에게 전달한 공식 자금만 9,700만 달러에 이르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후원금 60%가 유대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는 곧 누가 더 많은 후원금을 받는지로 결정되는데 민주당 후원금 60%가 사라지면 공화당이 매번 승리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특히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 AIPAC는 유대계 정치 로비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AIPAC는 2위를 다투는 워싱턴의 로비 단체로 공인되어 있습니다. AIPAC는 첫째,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게 만들고 둘째, 공적인 토론에서 이스라엘이 비판받지 않고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전 하원의장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뉴트 깅그리치는 AIPAC를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이익단체로 표현했으며 전 민주당 상원의원 어니스트 홀링스도 AIPAC이 이곳 미 의회에서 건네주는 것 외에 다른 이스라엘 정책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 총리 아리엘 샤론도 사람들이 나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고 물으면 나는 AIPAC를 도우라 하고 말한다고 할 정도로 AIPAC이 이스라엘의 이익을 확고히 반영합니다. AIPAC가 막강한 자금력과 영향력을 발휘해 친이스라엘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의원들에게는 항의 전화를 비롯해 후원금 중지와 상대 후보자 지원으로 불이익을 주자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이스라엘 비판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미국 정치인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주류 미디어와 두뇌 집단에도 친이스라엘 기조가 지배적입니다. 미국 1위이자 세계 최대 규모를 갖춘 언론 블룸버그 창업자 마이클 블룸버그도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CNN에서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보도가 나간 뒤 한 간부가 하루에 6,000통의 항의 이메일을 받은 경우도 있고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이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가 10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잃은 경우가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주요 두뇌 집단은 25년간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채용한 적이 드물 정도로 친이스라엘 세력이 조직을 장악해왔습니다. 학계에서는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학자들을 위협하고 압력을 넣는다는 사실이 보고될 정도이고 미국 내에서 팔레스타인 역사 서술이나 언론 보도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보도의 정확성,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사례 연구라는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보다 이스라엘 어린이 사망을 보도하는 기사가 통계상 30배 정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미국이 한국의 국가안보실과 이스라엘의 모사드까지 감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스라엘 국민과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이든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후반국을 이렇게 몰래 감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단단히 화가 났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삼성, 현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기업들의 뒤통수도 수차례 때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에 과감한 투자를 하거나 회사 자체를 미국으로 옮기도록 하거나 지분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면 막대한 보조금을 쥐어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내걸어 공짜로 낼름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단독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미래기술들을 개발해온 이스라엘이 미국을 손절하고 한국과 손을 잡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과 가장 먼저 손잡은 분야는 바로 배터리. 한국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확보했는데요. 이스라엘도 놀라운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최초로 이스라엘이 배터리 기반 순수 전기 비행기의 첫 비행을 성공시켰는데요.
이스라엘 전기항공기 스타트업인 에비에이션 에어크래프트가 만든 순수 전기 동력 여객기 앨리스는 27일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주의 그랜트 카운티 국제공항을 이륙해 성공적으로 첫 비행을 마쳤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레고리 데이비스 에비에이션 에어크래프트 최고 경영자 CEO는 피스톤 엔진이 터보 엔진으로 바뀐 1950년대 이후 처음 항공기 동력원이 바뀐 것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감격해 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배터리 기술력이 손을 잡게 되는 것으로 그 어떤 나라도 이제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1위를 굳히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사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으로부터 해마다 천문학적인 원조금을 받아도 25%만 미국산 무기를 사면 되고 나머지 75%는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75%들 전부 한국산 무기를 사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으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2014년에는 이스라엘이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규모가 고작 18억 원에 그쳤는데 2018년에는 4배 이상 증가했고 지금도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이익이 상중하는 국가들의 갈등으로 인해 제3자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날로 지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종돌, 그리고 최근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충돌이 극심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인데요. 이 두 새로운 갈등 지역에 묻혔을 뿐 어쩌면 이 두 곳보다 더 높은 확률로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된 두 지역은 그나마 갈등의 원인이 명확하여 주체 국가들이 제대로 된 의지를 갖고 협상에 나선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화의 물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구역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한숨부터 나올 정도로 갈등의 원인을 찾는 것부터 골치 아플 수준이기에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여러 강대국들조차 이곳에서는 학을 떼며 손을 털어버렸죠. 우리에게는 세계의 화학고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중동 지역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을 종교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믿는 종교인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져 피 튀는 싸움을 하기에 사실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큰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다음의 지도를 자세히 본다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님을 말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연두색 부분은 이슬람 수니파, 지른 녹색은 이슬람 시아파가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수니파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불과 17%가량 밖에 존재하지 않는 시아파가 이 많은 국가들을 상대로 대등히 싸운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과격한 테러,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게릴라전을 앞세운다지만 절대적인 머릿수 차이와 국가기관을 상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럼에도 이들의 전쟁이 절대 끝나지 않는 이유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이라는 요소 이외에도 중동 지역에는 수많은 세력의 충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유대교를 믿는 중동 지역 공식 왕따 이스라엘과 기독교가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레바논도 있습니다. 즉 종교적 문쟁의 부문에서는 사우디를 필두로 하는 이슬람 수니파, 이란과 이라크를 필두로 하는 이슬람 시아파, 이스라엘의 국교인 유대교, 레바논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기독교, 이렇게 총 4개의 종교가 힘을 겨루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민족적 갈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듯 만약 정말로 종교적 갈등이 전부였다면 이 지역에서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는 이슬람 수니파가 이 지역을 진작에 평정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교 안에서도 민족이 나뉘고 이들이 오랜 역사 동안 쌓아온 자잘한 갈등이 쌓여 현대에도 그들을 섞이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이 지역은 크게 4가지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동 국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랍 민족, 두 번째로는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주로 이란과 그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의 민족 구성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국가인 페르시아 제국은 과거 이 일대를 전부 지배했던 적이 있을 만큼 이들의 주예들은 민족적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같은 이슬람 신도라 해도 우리는 아랍 애들 이랑 금이 다르지 라며 타민족을 깔보는 경향이 있죠. 세 번째로는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으로 대표되는 투르크 민족입니다. 지도를 보면 터키는 이슬람 수니파이고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시아파가 대세임에도 국제정치에서 두 국가는 서로 편을 많이 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터키는 멍실상부 투르크 민족의 국가이고
아제르바이잔도 루르크 민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뭉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투르크 민족은 오스만 제국의 주예입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이 넓은 중동 지역을 놔두고 페르시아 제국과 치열하게 싸워왔던 대제국이죠. 1743년에서 1746년까지 벌어졌던 오스만 페르시아 전쟁이 두 세력의 종돌로 가장 유명한데요. 이렇게 오래 싸워왔던 두 민족이 현대에 이르러서 잘 지낼 수 있을 리는 없기에 지금까지도 서로에게 척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민족은 유대 민족입니다. 아랍, 페르시아, 투르크 민족에 비하면 오랜 기간 중동에서 떨어져 지냈으나 서방 국가들의 도톰으로 갑자기 이곳의 땅을 차지하고 앉았으며 모든 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 민족과 다른 민족들 간의 갈등은 당연하죠. 정리하자면 아랍 vs 페르시아 vs 투르크 vs 유대인이 종교적 갈등만큼이나 극심한 민족적 갈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갈등과 민족적 갈등에 더불어 경제적인 이유로 외부 국가들까지 참전하게 되면서 이들 간의 족보는 더욱 한 치 앞을 못 볼 만큼 꼬이게 되는데요. 우선 앞의 관계로 봤을 때는 모두와 나쁜 상황에 처해 있을 것만 같은 이스라엘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이가 좋은 의외성을 보입니다. 중동 이슬람 국가 중 미국과 제밀 친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이고 자국 내 팔레스타인 반군을 교묘히 지원하는 이란과 가장 사이가 나쁜 국가가 사우디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이 두 나라는 비공식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며 주변 세력권을 견제하는 기괴한 동반자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리가 없는 나라가 또 있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감히 알라신을 모욕하는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다니 사우디는 우리에게 성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며 책 개발에 나서는 이란은 다른 국가도 아닌 러시아의 비호 아래에 있습니다. 어디서 미국 놈들 엿먹일 수 있는 냄새가 나는데 라며 이란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며 사우디가 이란을 잠부로 못 치도록 뒤에서 버티고 앉아있죠. 즉 현대사회에서의 국제정세적 관점에서 보자면 친미 세력이자 순위파 계열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연합, 친러 세력이자 시아파 계열인 이란과 그 친구들, 국가들과는 목자적 노선을 걷는 터키. 이렇게 세 가지 진영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 민족적, 경제적 관점에서 족보가 꼬여도 너무 꼬여 있다 보니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나서 서로를 향해 전쟁을 선포할 수가 없어 치사하다면 치사하다고 할 수 있게끔 다른 국가들을 이용해서 알럭다툰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리아 내전에서는 사우디 진영이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였고 이란 진영은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였으며 터키는 독자적인 파병까지 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국경을 맞대며 그들과 오랫동안 싸움을 지속해온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단체 헤즈볼라는 이란으로부터 은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팔레스타인 단체인 하마스 역시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사우디 바로 미래 국가인 예멘. 그 안에 과격한 시아파는 이란으로부터 지원받으며 사우디를 향한 무력 도발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놓치지 않고 들으신 분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틀게 될 것입니다.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네. 중동에서는 내 눈앞에 걸어가는 어떤 사람이 나의 적인지 동지인지도 알 수 없고 동지라 생각했던 사람이 언제 사실 적이었답니다. 라며 서프라이즈 뒤통수를 질지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군사무기가 사용되는 지역은 다름 아닌 이 중동 지역이라는 걸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요. 길거리를 다녀도 운이 나빠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된다면 발의 차이는 종탄이나 수류탄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중동입니다. 그리고 그 수류탄에 쓰인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황당하게도 한글 이적혀 있는 모습이 심심찮게 보이죠. 물론 중동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최대 무기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가 발견되는 것이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무기들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판매한 사우디 등의 국가가 아니라 예멘 반군 등에게서도 쉽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우디 군대가 돈은 많아서 무기는 엄청나게 수입하지만 또 그것에 비하면 군대의 기강은 해이하여 반군에게 무기를 빼앗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반군들은 사우디에게서 노획한 한국산 무기로 사우디에게 대항하는 기이한 행보를 보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는 사우디 군에서도 반군에서도 그 성능을 홍보하는 기괴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 10월 예멘에서는 주티 반군 차량을 격파하는데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을 사용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헌궁의 성능이 전 세계에 홍보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현궁은 대한민국에서 자랑하는 첨단 대전차 미사일답게 유도탄을 발사하기 전에도 표적을 포착하고 발사주에도 미사일이 스스로 표적을 추적하는 적외선 영상 탐색기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현궁의 조준기는 적외선으로 찍은 열분포 영상과 가시 영상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여 사수의 최초 조준을 쉽게 하고, 현궁의 발사 시 사줄 모터의 침을 이용하여 미사일이 발사관이 빠져나오는 순간 화엄과 주폭풍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기술을 통해 사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등 현대 개발된 대전차 미사일 중에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경쟁사의 무기와 비교를 해봐도 현궁의 제작에 참고가 된 이스라엘의 스파이크는 발사 후 명중까지 사수가 표적을 계속 직접 조준해야 하기에 사격 지점이 노출되어 사수의 생명도 위험하였으나, 현궁은 최초 조준 이후에는 모두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하기에 현궁은 스파이크보다 성능 면에서 뛰어나다 할 수 있으며, 미국의 제블린은 현궁 못지않은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현궁에 비해 3배 이상의 가격을 자랑하기에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현궁을 구입하는 데 얼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무기가 정부군과 반군 가릴 것 없이 사용된다면 한쪽의 입장에서는 반감을 가질 만도 하다 할 수 있을 텐데요. 서로가 한국에게 상대 진영에게 무기를 팔지 말라며 외교적으로 위협을 주는 행보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직접적으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상대 진영에 한국 무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쓸데없이 꼬르리를 잡아 한국과의 협상에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게 치사한 국제정치에서 흔히 보이는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이 그런 위협을 절대 받지 않고 오직 이루만 취하는 외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중동 내부에서 꼬일 대로 꼬인 족보와는 반대로 한국만큼은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과 두루두루 친하기 때문입니다. 친미 정부인 사우디와 친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으며 사우디의 대표적 반대 세력인 이란 또한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우호관계를 보이진 않지만 석유로 묘인 경제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이란이 한국 덕분에 미국으로부터의 제재를 이겨내 유엔에서 체면을 살린 예가 있는데 그것은 추후 영상으로 새로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힘에 죽인 이스라엘이 한국과 친한 것은 유튜브의 수많은 영상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해를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나 리앙쿠르함이 아닌 독도로 단독 표기하는 등 한국과 큰 접점이 없음에도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계속 중진해오고 있습니다. 터키는 한국과 형제의 국가라 하여 한국전쟁 파병의 인연으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터키에 진출해 있으며 여러 군사협력까지 활발할 정도로 중동에서는 한국과 가장 친한 국가로 꼽힐 수 있습니다. 중동의 또 다른 문제아인 이라크는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 때 한국의 무기를 상당수 수입하였으며 한국의 건설사들이 이라크에 진출하여 이라크의 수많은 도시를 재건했다는 사실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요르단, 레바논 같은 국가에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기술 이전을 해주어 이들의 식순환을 해결해주는 구원자 역할을 해주었고 미국 이외의 중동 지역을 탄약고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문제적인 국가. 러시아가 한국과 다방면으로 친한 것 역시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이렇게 한국은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의 종교를 가릴 것 없이 페르시아, 루르크, 유대, 아랍 민족을 가릴 것 없이 친미 친러 세력을 가릴 것 없이 누구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다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분쟁 속에서도 오로지 실속만 챙겨오는 최고의 외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데요. 최근 전해진 소식을 통해 영상의 남은 부분에서는 특히 UAE,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UAE는 한국 군사협력단인 아크 부대가 직접 파병하여 UAE의 군 훈련을 도와줄 정도로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밀접한 국가입니다. 또한 한국이 최초로 원전 수출에 성공한 바라카 원전은 UAE에게 있어서도 중동 최초의 원전 가동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해주었기에 여러 방면으로 한국과 UAE는 친한 관계이며 이를 통해 한국이 UAE에 판매하는 무기도 어마어마하죠. 특히 최근에는 UAE가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것은 무려 4조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천궁은 1960년대부터 운영된 미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개발된 최초의 순수 국산 방공 유도무기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 개발을 완료해 2015년부터 군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죠. 앞서 설명된 현궁 유도미 3일 역시
첨단 기술이 집약된 최고의 무기라 할 수 있으나 사람이 휴대하며 운용하는 현궁과 달리 차량을 통해 운용되어 훨씬 웅장한 의용을 뽐내는 천궁은 그 덩치에 걸맞게 상상을 뛰어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교전동제소,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으로 구성되어 발사대를 봄직이지 않고도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모든 방향의 적과 교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수동형 의상배열 PESA 레이더를 능동형 의상배열 AESA 레이더로 바꾸었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천궁은 연속 운용 능력, 고장시 성능 저하 최소화, 동시 다표적 추적 능력을 향상시켰기에 미사일이 난무하는 중동에서는 이보다 적합한 무기가 없죠. 하지만 천궁이 기존의 방공 유도 무기와 다른 가장 특별한 기능은 천궁은 수직 발사대에서 유도탄을 공중으로 밀어올린 후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이른바 콜드론칭 방식으로 운용되고 북한의 탄도탄 발사를 겨냥하여 만들어진 무기인 만큼 요격고도 15터부터 40km, 최대 속도 마하 5라는 엄청난 스펙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는 크게 와닿지 않는 스펙일 수 있으나 이 엄청난 스펙으로 인해 현재 중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스텔스 전투기마저 무력화됐다며 망연자실할 정도인데요. 스텔스 전투기를 최초 탐지하는 것은 최신 레이더 체계에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스텔스 전투기는 지속적으로 방해 전파를 내뿜어 적 레이더로 하여금 지속적인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에 더불어 속도까지 빠르니 스텔스 전투기의 공격을 받는 진영은 홍길동만항 두문불출하는 스텔스 전투기의 기동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죠. 하지만 천궁은 놀랍게도 스텔스 전투기가 방출하는 방해 전파마저 역추적하여 스텔스 전투기의 위치를 특정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빠른 전투기도 마하 1을 간신히 넘을까 말까 하며 역사상 가장 빨랐던 전투기인 미그 25마저도 마하 3의 속도밖에 기록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천궁은 마하 5의 가공할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천궁은 그야말로 스텔스기 킬러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죠. 심지어 이 천궁 미사일은 세계에서 최고의 미사일 기술력을 지닌 러시아가 소련의 붕괴 시절 한국이 지켜준 위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경제적, 군사협력을 하며 이전해준 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한국 외교술의 긍정적 산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꾸준히 세계의 탄약고로서 수많은 문정을 일으킬 중동 지역이지만 이곳에서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협력과 경제협력을 함으로써 더 높은 군사기술력을 지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강국이 되는 것 역시 결코 배제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닌 듯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다연장 로켓인 천무를 배치한 데 이어 LIG 넥스1의 유도 로켓 무기인 비궁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 수출이 늘면서 LIG 넥스1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 무기 도입은 국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신호탄이 될 거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를 가까이 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무기 도입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거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 방산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군이 지난해 10월 도입한 신형 고속초계정 2200 함정에 소형 공격정 대응용으로 LIG 넥스1의 비궁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초계정은 프랑스의 쿠아쉬가 건조한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군은 총 12척을 도입해 서부 함대에 배치할 계획이며 이미 7척 이상 인도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LIG 넥스1의 비궁이 사우디군의 고속초계정에 탑재된 것이 확인되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궁은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 넥스1이 참여해 2016년 개발을 완료한 2.75인치 유도 로켓입니다. 약 7cm의 작은 직경에 유도 조종 장치를 탑재하고 있으며 발사 후 만각 방식으로 다수 표적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군은 인도받은 고속초계정 2200을 실전 배치한 다음 비궁을 탑재해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고속초계정 2022 초도함 인도식에 이현수 LIG 넥스1 해외사업부문장도 현지 군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한 바 있어 비궁을 도입하지 않겠냐는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LIG 넥스1의 비궁을 도입해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글로벌 방산업계는 한국 방위산업의 급격한 성장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로의 무기 수출 시장이 개척되자 인접 중동 국가로의 무기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비공은 아랍에미리트가 도입하는 팔라지 3연안 순찰선에도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LIG 넥스원은 지난해 7월 열린 다국적 환태평양 훈련인 림팩 훈련 현장에서 무인 수상정 플랫폼 등 함정에 적용할 수 있는 비공 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염병 사태로 위축되었던 해양 방산 무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되찾자 LIG 넥스원의 비공을 필두로 관련 무기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일 거란 전망들이 쏟아졌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이 성공해 한국 방위산업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기대감을 충족시켜준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무기를 수출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출 지역도 중동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한국 방위산업의 장기적이면서도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늠케 했습니다. LIG 넥스원의 사우디아라비아로의 비공 수출로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력은 더욱 무르익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때도 한화와 LIG 넥스원, 현대로템 등과 방산 협력 방안이 논의된 바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의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2를 수출한 LIG 넥스원은 사우디 등과도 수출 협상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으로의 무기 수출 활로를 뚫자 방산업체들의 수출도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LIG 넥스원의 경우 지난해 수출 규모가 4,060억 원으로 2021년과 비교한다면 무려 391%나 폭증했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4.5%에서 지난해 18.3%로 높아짐에 따라 방위산업이 한국의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자리잡는 모습들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로의 대규모 무기 수출에 성공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부문도 지난해 수출 규모가 2021년과 비교한다면 266% 증가해 돈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5,077억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한 천무도 예멘 접경 지역 부대에 실전 배치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8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원 규모의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아랍에미리트와 지난해 폴란드에 이어 천무의 대규모 수출이 또 한 번 진행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반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군이 한화가 만든 다연장 로켓인 천무를 배치한 사실이 올 상반기 사진으로 확인되며 방산업계의 큰 화두로 떠올랐었는데요. 이로써 천무는 아랍이메리트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두 번째로 실전 배치된 것으로 지난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국가에 이어 중동으로까지 한국산 무기가 속속 도입되는 상황입니다.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닷컴은 올해 4월 사우디 국방부가 군 수뇌부의 접경 지역 부대 방문 사진과 영상을 올렸는데 최소 이문에 천무와 탄약 차량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인스에 따르면 파이야드 빈 하메드 알루와일리 총참모장은 지난 3월 31일 예멘 접경 지역 부대를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 천무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고 했는데요. 사진에서 확인된 천무 이문에는 사우디 육군의 상징과 함께 878과 885 번호가 각각 찍혀 있어 제인스는 여러 대의 천무가 실전 배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 국영통신 스파이 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3월 사우디 국방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천무를 도입하기 위해 30억 사우디 리알 우리 돈 약 1조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천무가 실제로 사우디에 수출됐는지와 계약 규모에 대해서 양국 정부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아 수출에 실패한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 국방부가 천무의 사진을 공개하자 관련된 논란이 불식되었습니다. 특히 한화 측은 과거 정부 당국자가 중동 출장에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에 천무가 나오자 삭제를 요청해 비밀리에 진행된 무기 수출임을 예상하게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방산 수출은 무기의 성능과 가격만을 따져 성사되는 것이 아닌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매우 까다로운 계약 중 하나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화가 천무가 나온 사진을 삭제 요청했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사우디 정부와의 비밀리에 맺은 계약인과 다름없어
한국 방위산업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천문은 사거리 36km짜리 130mm 무유도 로켓 40발과 사거리 80km의 230mm 무유도 로켓 12발, 239mm 유도 로켓 12발, 400mm 탄도미사일 2발, 600mm 탄도미사일 1발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인스에 따르면 한화가 생산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한화가 제안하고 있는 400mm와 600mm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각각 200km와 290km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사거리 290km는 미국의 전술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와 대등한 사거리로 천무가 왜 하이마스와 비견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사우디 땅을 밟자 중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는 연일 악화일로를 걸으며 중국과 러시아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또한 석유 결제 대금의 위안화 도입을 사실상 인정하며 달러 패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에 무기를 도입했다는 것은 향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 및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방위 산업을 활용한 한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방산산업을 활용해 이들의 야욕을 꺾고 수출 저변도 확대할 수 있어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우디가 한국산 무기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